2012년 어느 여름밤, 그날도 오늘처럼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한 50대 부부 앞에 우비를 입은 괴한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준비한 둔기로 남편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함께 폭행을 당한 부인은 가까스로 차로 도망쳐 목숨을 건집니다. 부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성이라고 진술합니다. 경찰 수사가 난항에 빠진 사이 피해자 가족들은 전 재산 5억 원을 현상금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높은 금액의 현상금입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범인을 잡아달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최고 액수의 현상금에도 범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들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에서는 현상금 최고 금액이 걸렸던 부동산 업자 청부 살해 사건을 다룹니다. 자, 현상금 5억, 역대 최고 액수. 참 이것만 보더라도 이 유가족들이 얼마나 사무쳤을까 딱 단박에 알 것 같은데요. 자, 사건 당시 다시 짚어보죠. 집으로 돌아오던 50대 부부를 비옷을 입은 두 남성이 습격을 했다는 거죠. 네, 2012년이고 8월 21일, 그러니까 여름밤이었습니다. 밤 9시쯤이었는데 부슬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던 날이었어요. 용인의 한 부촌에서 50대 부부가 차를 타고 귀가를 하는데 비옷을 입은 괴한 두 명이 뒤에서 습격을 합니다. 차에서 내리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전기 충격기를 활용해서 남편을 공격했고 둔기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때렸습니다. 아내가 고스란히 이 모습을 목격했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차에 다시 올라타서 근처 주택가로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 습격으로 남편은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건 발생 2주 만에 결국 숨집니다. 아하. 아내도 폭행과 충격으로 부분적으로는 이제 말을 잘 못하는 실어 증세를 겪는데요. 다만 경찰 진술에서 아내는 생면부지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면 이거 경찰 수사가 쉽지 않았었겠는데요. 쉽지 않았죠. 게다가 이제 그나마 범위를 좀 좁혀볼 만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아내는 처음 봤다고 하는데 이 용의자들이 둔기를 미리 준비해왔고 그리고 없어진 물건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 뭐 경제적인 사정도 아니고 경제 범죄도 아니고 하면 원한 관계를 주목을 했던 거고 실제로 유가족들에 따르면 이 숨진 남편이 부동산업을 하다가 건설업 같은 걸 하다 부동산업으로 돼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박 전화로 해치겠다는 협박 전화도 받기도 했었고 또 키우던 반려견이 살해당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다라고 해요. 전조가 있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로서는 그 주변들을 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부분 작은 단서들은 있었지만 승 의원님, 네. 이자들이다 딱 이렇게 특정할 만한 핵심적인 실마리는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 뭐 이 사건 저도 현상금이 굉장히 크게 걸렸던 사건이라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건인데 당시 이제 CCTV에 탁 나오는데 CCTV가 그렇게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우비 탁 쓰고 이렇게 싹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정확하게 안 보여요. 아하. 그리고 피해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생명부지남이었다.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하면 제가 김원배 팀장님 보면 팀장님 멀리서 보더라도 김원배 팀장님 딱 이렇게 외모가 어패럴이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명확하게 누군지를 특정할 수 없었고 둔기라는 게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뭔가 휙 휘두르면서 이렇게 반짝 빛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둔기도 명확하게 무엇인지가 확인 안 되고 물론 전기 충격기 하나는 확인되었지만 확인이 안 되는 상황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돈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원한 관계라는 게 조금 더 강력해지고 혹시 이 사람들 누가 청부해서 살인했는 게 아니냐라는 사건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의 정황에서 용의자를 2명 특정됐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사실상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현상금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 단서도 없고 막막하다 보니까 그럼 돈이라도 왕창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제발 좀 어디서 좀 손들고 나와라 뭐 이런 심정이었던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큰 사건 같은 경우에 현상금을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거는 게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에서 정하는 액수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건가 보네요. 저거는 이제 민간인이 걸기 때문에 액수는 관계 없습니다. 예. 민간인이 걸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 당시 실제 그 현수막입니다. 그렇죠. 현수막인데 예. 그 당시 2012년도에 아마 최고 액수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나눠보게 되면은 그 옛날 그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때 5천만 원을 걸었었어요. 유영철이한테 5천만 원. 수사기관에서 거는 거죠. 그리고 울산에 17년간 90차례 산불 낸
그 봉대산 불다람쥐 같은 경우에도 3억 원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거 있죠. 유병원 씨, 그 세무그룹 회장. 예. 이 당시에는 검찰에서 5천만 원을 걸었다가 10배를 올려가지고 5억으로 올린 거거든요. 예. 이거 2014년. 그러니까 2012년까지는 민간이 건 것, 또 수사기관이 건 쪽에서 최다 액수의 5억을 걸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 유족들이 뭔 전 재산을 걸었다고 합니다. 꼭 범인을 찾고 싶은 마음에서 전 재산을 걸고 현상을 붙이게 된 겁니다. 예. 자,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한번 다뤘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보 전화가 좀 걸려왔었다면서요. 사실 이게 제보 전화 특성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굉장히 신빙성 있는 전화 한 통이 탁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전화 때문에 사실상 경찰은 이 사람을 용의자로 특정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전기 충격기 저희 딸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기 충격기를 살 수는 있습니다. 그 전기 충격기를 어떤 뭐 허가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있는데 전기 충격기 사면 뒤에 시리얼 넘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유 번호가 있으니까 고유 번호를 누가 어떻게 샀는지에 대한 역추적을 탁탁탁탁 지적해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샀는지에 대한 한 사람이 특정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최유력 용의자로 특정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용의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 사람이 딱 나왔는데 이 판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청부살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 한 어떤 임야를 3,300평 정도 됐을 거예요. 3,300제곱미터 정도 됐는데 16억 8천만 원 정도의 이제 그 매매를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과정에서 뭔가 틀어지는 바람에 신모 씨와 박모 씨가 살인 교사를 하고 거기에 참여했는 사람, 지금 우리 저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김모 씨와 조모 씨가 살인을 하게 되고 그 살인을 했는 두 사람이 범죄를 실행해서 한 남성,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남성은 사망하고 그 피해자의 그 부인은 아까 실어증까지 걸리면서 피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자, 지금 저 그래픽 계속 좀 띄워주세요. 자, 양 변호사님, 저 교사와 범은 잡혔는데 실제 그 살해를 실행에 옮긴 저 사람들이 안 잡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이 살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계속 교사했다는 사실을 부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혼내주라고 했지 목숨을 빼앗으라고 한 적은 없다. 근데 공범들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게 직접적인 범인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법정에서 주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 피해자 가족들은 세상 그러니까 교사범들은 잡혔어요. 자, 그런데 우린 죽이라고 한 적 없고 그냥 좀 뭐 겁만 주라고 했. 야, 그럼 뭐해요? 이미 죽었는데 사람은. 사실 요즘에는 이런 사건들이 거의 없고요.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직폭력배라고 하는 그런 범죄 조직들이 실제로 폭력을 많이 행사하던 시절은 이런 변명들이 법정에서 간혹 등장을 했고 판례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사안에서 좀 유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부인은 더군다나 남편이 그렇게 처참하게 공격당해서 쓰러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예. 실제로 본인도 피해자였던 거죠. 말을 잃을 정도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재판이 걱정이 됐든지 피해자 유족 10명이 상복을 입고 법정에 갔답니다. 세상에. 제발 이대로 이 사람들 말을 믿어주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들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재판부에서 봤었을 때 혼내주라고 한 사람들이 무슨 전기 충격기를 직접 구해서 이걸 그렇죠. 가져다 주기를 하느냐. 예. 설령 폭력을 사주했다 그래도 그렇게 사주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이게 뭐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사람이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렀거든요. 아이고.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고 경제적인 어떤 이유도 없는데 단순히 혼내주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세요? 아니다. 이거는 예. 니들이 지금 살인을 청구한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사한 박 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그리고 항소심에서 13년으로 강명이 되긴 했지만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13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백 기자, 하지만 실제 해결사들 살해를 실행한 자들은 안 잡혔잖아요, 지금. 네, 빗속에서 우비를 입고 흉기를 휘둘렀던 그 두 사람 계속해서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픽에서는 저 가운데 있는 김모 씨랑 조모 씨 순차적으로 잡히긴 할 텐데요. 일단 경찰은 당시에 이 두 명의 신원 앞서 살인교사했던 신모 씨와 박모 씨에게 받아서 수배령도 내리고 은신처도 찾아다녔는데 검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실패를 합니다. 유족들은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저 주범 박 씨가 지인들을 시켜서 공범 두 명의 도피를 돕고 있다는 탄원서를 계속해서 냈었고 저 두 사람의 행적이 계속해서 찾아지지 않으면서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승 의원님. 네. 이 저 해결사 두 사람 각각 9개월, 3년 사건 발생 9개월 후, 3년 후에 둘 다 잡혔죠? 네네, 잡혔습니다. 이게 사실 교사범은 그렇게 시킨 사람이고 직접 행동한 사람을 잡아야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 우리가 잡힌 사람은 김 씨입니다. 김 씨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강도상의 전과 구범인 사람이었어요. 구범인 사람이었고 재판에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교사범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손만 좀 봐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사람을 죽였으니까 우리는 살인교사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새빨간 거짓말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김 씨가 박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살인을 잘 해가 오면 추후 납골당 사업구역 옆에 굿당을 설치하겠다. 그 굿당이 왜 설치되는가 하면 이 교사범, 그냥 살인을 직접 한 사람의 부인이 무속인이었는가 봐요. 그걸 굿을 해줄 수 있는 굿당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박 씨에게 살인을 교사했고 그다음에 그 또 다른 조 씨도 역시 잡힙니다. 잡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잡히고 조 씨가 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절대로 이 행동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냥 옆에서 그냥 따라다녔을지 난 절대로 가담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조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이제 신청해서 이게 간접 증거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직접 살인을 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자기는 아니었다고 발뺌을 했는데 그래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을 했는데 자, 이 조 씨, 난 직접 증거는 없다 했던 조 씨 어떻게 됐습니까? 9명 배심원 전원이 유죄라고 봤습니다. 의견이 갈린 건요. 9명 중에 8명은 무기징역이었고 1명은 30년형을 선고를 해달라고 한 부분만 결정이 달랐고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지금도 복역 중이긴 한데 조 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라고 억울함을 흡수하고 있긴 합니다. 아직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교사를 했던 박 씨 같은 경우가 또 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6년에 감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또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